15년 만에 출소한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장에 몰래 찾아가 숨죽여 울었어. 하지만 단상 위 신부 측 혼주석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옛 절친이었지. 그날 김호준은 한없이 작아진 등 뒤에 숨어 딸의 행복을 빌었어. 억지로 삼킨 울음이 목구멍을 긁고 지나갔지. 평생을 짊어진 죄책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는 발끝을 바닥에 박아 넣듯 버텨섰어. 멀리서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결혼식장 안에서는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 오르간 소리가 낮게 울렸고 딸의 드레스 자락이 멀리서도 보였어. 아름다웠어. 너무나 아름다웠어. 그것이 오히려 더 아팠어. 저 드레스 앞에 서서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이 자신이었어야 했는데. 그는 가슴을 손으로 눌렀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호준아,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응? 제발. 박정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 눈앞의 남자는 1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악마였다. 땀으로 축축한 얼굴은 비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은 살기 어린 공포로 흔들리고 있더라. 김호준의 시선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 일말의 동정심도 허락하지 않는 굳건한 얼굴.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거든. 딸이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내 죄가 쌓인다. 이제 그 무게를 내가 직접 감당해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 박정도는 그 한마디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 무릎이 바닥을 짚은 채 몸이 조금씩 주저앉는 게 보였지. 그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끝장난 거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헛된 말을 쏟아냈어. 하지만 김호준은 그 소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오직 싸늘한 눈빛으로 박정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이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호준은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눈앞이 캄캄했어. 1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그의 눈에 비친 도시는 너무나 낯설더라. 차가운 바람이 삭막한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어.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을 뿐이야. 가진 것이라곤 앙상한 몸과 억울함으로 얼룩진 지난 세월뿐이었어. 그는 덩그러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 그 하늘마저도 낯설게만 느껴졌어.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15년 동안 세상이 그를 지워왔어. 이제 그가 다시 세상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어. 15년의 세월은 한 남자의 모든 것을 앗아갔어. 그의 이름 김호준. 억울한 옥살이로 얻은 지병은 밤마다 그를 괴롭혔고 하나뿐인 딸은 살인자의 딸이라는 꼬리표 아래 숨죽여 살고 있었지. 호준은 낡은 쪽방의 차가운 바닥에 이불 한 장 깔고 누워 있었어. 삐걱거리는 선풍기만이 퀴퀴한 방 공기를 겨우 헤집고 있었지. 욱신거리는 허리를 움켜쥐고 몸을 뒤척였어. 지병은 그가 억울하게 보낸 세월의 그림자처럼 언제나 그를 따라다녔어.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몸이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어. 15년이 새겨놓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지. 거친 숨을 몰아쉬다 눈을 들었는데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 앳된 얼굴에 딸과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딸은 그때 몇 살이었을까? 8살, 9살. 그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어. 누르는 힘이 없었어. 그저 닿아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졌지. 며칠 전 어렵게 수소문에서 딸의 소식을 들었어. 평범한 직장인이 된 딸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예비 사돈 쪽에서 살인자의 딸이라는 소문 때문에 파혼을 강요하고 있다는 말도 전해 들었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 자신의 억울함보다 딸이 겪어야 할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왔어. 딸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아비의 죄책감은 그를 속으로부터 갉아먹는 칼날 같았어. 딸이 스스로 선택한 사랑조차 자신 때문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숨막히게 했어.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 사진 속 딸의 얼굴을 보며 내내 눈을 뜨고 있었지. 호주는 낡은 신문지를 펼쳤어. 쭈글쭈글한 구인 광고 면을 훑어 내려갔어. 로펌 박정도 법률사무소, 야간 청소부 구인. 그의 눈이 그 문구에 멈췄어. 박정도. 그 이름 석 자가 입안에서 서서히 녹아드는 독처럼 번졌어. 1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옛 친구의 이름이었어. 이제 그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대표가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었지.
호주는 신문지를 쥔 손에 서서히 힘을 주었어.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어. 그의 얼굴에 어둡고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 복수. 그 단어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었어.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어. 딸의 눈물과 잃어버린 자신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했어. 그의 입가에 차갑고 비장한 미소가 번졌어. 박정도,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무너뜨려 주마. 그의 낡은 쪽방, 그 좁은 공간에 맹렬한 복수심이 가득 들어찼어. 박정도의 로펌 야간 청소부. 그건 그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 15년 만에 마주할 싸움을 위한 첫걸음이었지. 호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 삐걱거리는 쪽방 문을 열고 한 발짝 내딛었어. 그의 앞에는 지옥 같은 복수의 길이 펼쳐져 있었어. 로펌 정의의 화려한 로비,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을 닦던 김호준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 박정도, 15년 전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옛 절친이자 지금은 국내 1위 로펌의 대표. 로비의 문이 열리고 박정도가 비서와 함께 들어섰어. 비싼 수제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은 채였지. 김호준은 빗자루를 든 채 고개를 숙였어. 그의 낡은 작업복과 박정도의 고급스러운 옷차림이 극명한 대비를 이뤘어. 박정도는 김호준을 스쳐 지나갔어. 그의 시선은 김호준에게 닿지 않았어.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먼지 한 톨 취급도 하지 않는 듯했어. 박 대표님, 오늘 회의 자료는 이쪽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고했어. 참, 어제 처리하라고 했던 그 사건은 어떻게 됐나? 깔끔하게 마무리됐겠지. 네, 대표님 지시대로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두 사람의 대화가 김호준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어. 김호준은 허리 숙인 채 청소하는 척했지만 시선만은 박정도의 뒷모습을 끈질기게 쫓고 있었어.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박정도의 얼굴에는 변함없이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 그 미소를 보니 김호준의 심장이 느릿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어. 박정도가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김호준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지만 두 눈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끓고 있었어. 빗자루를 쥔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 로비의 정적이 흘렀어. 김호준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 15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 세월이 흘렀어도 박정도는 변하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 더 여유롭고, 더 오만하고, 더 빛나 보였어. 반면 자신은, 김호준은 낡은 작업복 소매를 내려다봤어. 이게 자신이 살아온 15년의 무게였어.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 오히려 천천히, 의도적으로 등을 폈어. 그날 밤, 김호준은 박정도의 사무실을 청소하게 되었어.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고급 가구와 최신 전자기기들이 김호준을 맞았어.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 그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다가갔어.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류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어. 그의 눈은 빠른 속도로 서류들을 훑었어. 기업 인수합병 관련 서류, 거액의 소송 관련 자료, 그리고 정계 진출을 위한 준비 서류들까지. 박정도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어. 김호준은 숨을 죽인 채 서류 뭉치 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 1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그날의 흔적을. 그러다 그의 손이 멈췄어. 낡은 사진 한 장이 서류 뭉치 사이에 끼어 있었어. 15년 전 김호준과 박정도,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 사진 속 네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 행복했던 지난날의 기억이 발밑으로 푹 꺼지는 것 같았어. 그는 사진을 집어들었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낡은 사진 모서리가 구겨졌어. 그때였어. 사무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 김호준의 심장이 한 방 내려앉는 것 같았어. 그는 황급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어. 문이 천천히 열렸어. 그림자 하나가 사무실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어. 밤은 김호준에게 유일한 시간이었어. 로펌의 모든 불이 꺼지고 그는 낡은 청소 도구를 든 채 그림자처럼 박정도의 사무실을 헤집었지.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희미한 단서가 그를 불렀어.
매일 밤 박정도의 서류를 뒤지는 일은 마치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어. 허리에 쑤시는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낡은 허리 보호대를 고쳐 맸어. 15년의 감옥살이가 그에게 남긴 건 지독한 병마뿐이었지. 가끔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날도 김호준은 박정도의 책상 밑을 살피고 있었어. 며칠 전 박정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서류 뭉치를 내던지는 소리를 들었었거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 온갖 영수증과 커피 찌꺼기, 구겨진 메모지들이 뒤섞여 있었어.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를 맨손으로 헤집는 그의 모습은 흡사 길거리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어. 코를 찌르는 악취에도 김호준은 묵묵히 손을 놀렸어. 그때였어. 찢어진 서류 한 조각이 그의 손에 잡혔어. 폐차장, 블랙박스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 김호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조각을 펼쳤어. 낡은 폐차장 주소와 함께 블랙박스는 반드시 폐기할 것.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라는 필체가 보였어. 박정도의 글씨였어. 15년 전 그날 밤 박정도가 급하게 폐차시켰던 차가 떠올랐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은 달랐어. 어쩌면 이게 박정도의 위선을 벗겨낼 결정적인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 그는 서류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 희미했던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처럼 피어나는 순간이었어. 다음 날 아침 김호준은 박정도가 버린 서류 조각에 적힌 폐차장 주소를 따라 나섰어. 버스를 타고 몇 번을 갈아탄 끝에 그는 도시 외곽의 낡은 공업단지에 도착했어. 퀴퀴한 기름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뒤섞인 곳이었어. 간판도 없이 허름한 철문만 덩그러니 놓인 폐차장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어. 그때 철문 안에서 컹컹거리는 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 곧이어 누군가 철문을 열고 나왔어.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었어. 거친 인상에 잔뜩 찌푸린 얼굴. 노인은 김호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 누구야? 여긴 뭐 볼 거 없으니까 얼른 가. 김호준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 실례합니다, 어르신. 혹시 15년 전쯤 박정도 씨라는 분이 이곳의 차량을 폐차한 적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어.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어. 박정도? 그 이름은 여기서 안 나와. 난 모르는 사람이야. 썩 꺼져.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철문을 닫으려 했어. 김호준은 당황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 그는 문이 닫히기 직전 급하게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노인에게 내밀었어. 저는 김호준이라고 합니다. 15년 전 그 폐차된 차에 혹시 블랙박스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노인은 김호준의 신분증을 힐끗 보더니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치는 듯했어.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김호준을 바라봤어. 왠지 모를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어. 그리고 이내 노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김호준은 놓치지 않았어.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 최영감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철문을 조금 더 열었어. 마치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짧고 단호한 동작이었지. 김호준은 그 틈새로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어. 쇠냄새 가득한 공기 속에서 최영감은 낡은 엔진 블록 앞에 쭈그려 앉아 부품을 뒤적였어. 손끝은 기름때로 거뭇했고 투박한 손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 김호준은 최영감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섰어. 사장님, 15년 전에 폐차했던 차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박정도라는 사람이 폐차시켰던 차인데요. 최영감은 박정도라는 이름에 순간적으로 움찔했어. 손놀림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거칠게 부품을 뒤적였어.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야. 박정도가 누군데? 그런 이름은 기억도 안 나. 여긴 하루에도 수십 대씩 차가 들어왔다 나가는 곳이야. 15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 김호준은 최영감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읽었어. 그의 직감은 15년 전 그날의 진실이 이 노인의 소나기에 달려있음을 알리고 있었지. 사장님, 제가 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같은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라는 말에 최영감은 들고 있던 렌치를 떨어뜨렸어. 쨍그랑 쇠 부딪히는 소리가 폐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 최영감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스치고 지나갔어. 그는 김호준을 노려보더니 쿵쾅거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어. 참나, 이 양반이 웃기고 있네. 여기가 경찰서야 뭐야? 다 폐차된 지 오래된 차에서 뭘 찾겠다는 거야? 다 부서지고 고철이 돼서 녹아버렸을 텐데. 최영감은 툴툴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 김호준은 그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어. 사장님, 제가 그 카드가 꼭 필요합니다. 제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김호준은 최영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 그의 눈빛에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인 억울함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 최영감은 그 눈빛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 그는 한숨을 쉬더니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어. 그리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 내가 그 찝찝한 물건을 15년이나 끌어안고 자느라 명줄이 반 토막났어. 그날 박정도 그놈이 얼마나 허둥대던지 딱 봐도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몰래 빼돌려놨지. 썩어 빠진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날이 올 줄 알았지. 최영감은 김호준에게 등 뒤에 있는 낡은 창고를 가리켰어. 그리고는 툴툴거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창고 제일 안쪽에 썩은 상자 하나 있을 거야. 거기 찾아봐. 내가 15년 동안 썩혀둔 숫경 같은 거니까. 김호준은 최영감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 15년 동안 그를 옥죄어왔던 족쇄를 풀 열쇠가 이 낡은 폐차장 안에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 손끝이 떨려왔어. 15년의 한이 풀릴 실마리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겪어온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어. 김호준은 낡은 창고 문을 당겼어. 삐걱, 쇠경첩 소리가 울렸어. 어둠 속에 눈이 익숙해지자 녹슨 부품들과 기름 먹은 종이 상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제일 안쪽. 그는 한 걸음씩 깊이 들어갔어. 먼지가 발길에 일어났어. 냄새가 진했어.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까맣게 묵은 종이 상자 하나가 보였어. 김호준은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어. 손이 떨렸어. 안에는 비닐에 쌓인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있었어. 그걸 집어드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 최영감은 창고로 걸어가는 김호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 오래된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의 어깨에서 무게가 빠지는 것 같았어. 최영감의 손에서 건네진 낡은 메모리 카드. 15년의 세월이 담긴 작은 조각이 김호준의 손바닥 위에서 묵직하게 빛났어. 이제 이 조각을 완성할 퍼즐 조각이 필요했지. 김호준은 한 손에 메모리 카드를 쥐고 폐차장 입구를 나섰어. 묵직한 돌덩이를 짊어지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이 작은 조각 하나로 조금이나마 덜어진 것만 같았어. 폐차장 너머에서 최영감이 김호준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어. 폐차장 문턱을 넘어서는 김호준의 등은 여전히 무언가를 짊어진 듯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단해진 기운이 느껴졌어. 최영감은 낡은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더니 조용히 헛기침을 몇 번 했어. 최영감은 김호준이 멀어지자 다시 폐차장 안으로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겼어. 그는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 그 한숨 속에는 지난 15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알 수 없는 부담감이 섞여 있었어. 그 메모리 카드가 어쩌면 김호준에게는 희망의 조각이었겠지만 최영감에게는 15년 동안 품어왔던 찜찜함의 덩어리였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김호준은 택시를 잡아탔어. 목적지는 흥신소 진실기획이었지.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15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어. 하지만 김호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 그는 닳고 다른 휴대폰을 꺼내 들고 강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어. 여보세요, 민철아. 나다, 호준이 형이야. 지금 진실기획으로 가고 있어. 중요한 자료를 하나 구했거든. 김호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억눌린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강민철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형님, 드디어 연락하셨네요. 폐차장 일은 잘 해결됐습니까? 아무 걱정 말고 오세요. 제가 형님 억울함 제 목숨 걸고 풀어드릴게요. 강민철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실려 있었어. 김호준은 그의 진심을 느꼈는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 15년 전 교도소에서 만났던 강민철은
당시 마약 밀매 혐의로 억울하게 잡혀 들어온 참이었어. 김호준은 그의 탄원서를 밤새워 대필해주며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결국 강민철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었어. 김호준에게는 은인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사람이었지. 강민철은 수화기를 들고 김호준과의 통화를 마쳤어.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 그는 곧장 책상에 놓인 컴퓨터를 켜고 메모리 카드 복원 프로그램을 시행시켰어. 텅 빈 사무실에는 키보드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 강민철이 프로그램을 시행시키는 손놀림은 단순한 흥신소 사장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능숙했어. 프로그램 명령어를 치는 속도, 화면을 분석하는 눈빛, 어딘가 모르게 훈련된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지. 사무실 한쪽 벽에는 법률 관련 서적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어. 그리고 그 사이에 눈에 잘 띄지 않게 끼워진 얇은 파일 하나. 수사 기록일 5회 0427. 하지만 그 사무실엔 그걸 알아챌 사람이 없었어. 강민철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어. 박정도 그 자식, 형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으니 이제는 제 차례인가. 강민철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 그에게는 김호준의 억울함이 곧 자신의 억울함과 같았어. 5년 전 사건의 진실이 이제 곧 그들의 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날 참이었어. 딸의 결혼식 준비를 돕기 위해 몰래 찾아간 김호준의 눈에 충격적인 광경이 들어왔어. 카페 테라스 박정도가 딸을 붙잡고 매섭게 몰아세우는 모습이었지. 김호준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 심장이 쿵쿵 울렸어. 박정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 하, 웃기고 있네 정말. 그딴 살인마의 딸이라는 꼬리표 달고 대체 어딜 기어 올라오겠다는 거야?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지. 박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 딸은 휘청거렸지만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어. 야, 똑똑히 들어. 살인마의 씨앗이 감히 내 집안에 발을 들이려고. 내 애비처럼 시궁창 인생 살게 해줄까? 넌 영원히 그 더러운 꼬리표를 못 대. 어서 꺼져. 박정도는 마지막으로 딸을 밀쳐내고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어. 비열한 승리자의 미소였지.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뛰쳐나갔어.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가여웠어. 김호준은 기둥 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 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어. 지금 나서면 딸이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그는 숨을 참았어. 저 멀리 박정도가 차에 오르며 사라졌어. 김호준은 그제야 기둥에서 몸을 떼어냈어. 텅 빈 테라스를 바라봤어. 딸이 앉았던 자리에는 찻잔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어. 식어버린 차가 잔 안에서 미동도 없이 고여 있었어. 딸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버텼을까. 그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었어. 그는 그 찻잔을 오래도록 바라봤어. 복수의 칼날이 그의 심장 속에서 차갑게 갈리고 있었어. 김호준은 천천히 자리를 벗어났어.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 이상한 일이었지. 이토록 처절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기분이었거든. 무너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 딸이 저 모욕을 견디고 있는 동안 자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 지금 당장 달려가 박정도의 멱살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야. 하지만 그 대가로 딸이 치러야 할 것들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어. 그는 눈을 감았어. 딸의 작은 등이 사라진 골목 끝을 오래도록 바라봤어. 그로부터 며칠 뒤 박정도의 협박은 더욱 거칠어졌어. 결혼식 당일을 디데이로 삼아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박정도의 말에 딸 지은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지. 박정도는 김호준의 딸 김지은의 손목을 낚아챘어. 지은은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어. 야, 김지은. 넌 진짜 정신을 못 차리지. 내까짓게 감히 박서준이랑 결혼을 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 박 대표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서준 씨랑 저는 서로 사랑해요. 박정도는 콧방귀를 뀌었어. 사랑? 살인마의 딸이 사랑 타령이야? 내 애비가 감방에서 썩고 있는데 감히 고개를 쳐들어? 지은은 충격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 눈가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 박정도는 손가락으로 지은의 뺨을 툭툭 건드렸어. 모욕적인 손길이었어. 지금이라도 파혼해. 어차피 넌 살인마의 딸이라는 꼬리표 평생 못 대.
내 말 안 들으면 결혼식 당일 기자회견 열어서 싹 다 폭로할 거야. 내 애비가 살인자라는 거, 내가 그 살인마의 딸이라는 거. 상상해봐. 하객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야. 지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 아니요. 절대로 파혼 안 해요. 아버지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박정도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지은의 머리채를 잡아챘어. 어딜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이 결혼 깨버리면 박서준은 물론이고 어떤 남자도 못 만날 줄 알아. 어때? 끔찍하지? 지은의 눈은 초점을 잃었어. 귀를 틀어막고 주저앉았지. 끄끄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창백했어. 결국 지은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 박정도는 쓰러진 지은을 내려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 성가신 것을 치운 사람처럼 손을 털고 돌아섰어. 그 뒷모습이 너무나 태연했어. 너무나 오만했어. 김호준은 먼 발치에서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어. 그의 눈동자가 한 곳에 박혀 미동도 없었어. 주먹을 꽉 쥐었어. 온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은 더욱 차분해졌어. 격렬하게 끓어오르면서 동시에 냉정해지는 역설적인 감각. 지은에게 달려가 일으켜 안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 지금 나서면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려. 그는 발끝에 있는 힘을 모두 실어 땅을 눌렀어. 흔들리지 말자.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 그때 저 멀리서 강민철이 김호준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는 서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짧은 문자를 보냈어. 흥신소 사장이라기엔 지나치게 절제된 행동이었지. 강민철의 사무실에 긴장감 서린 정적이 흘렀어. 며칠 밤낮을 세워 복원한 메모리 카드의 영상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지. 화면 속에는 15년 전의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어. 강민철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 호준 아재, 이거 진짜 대박이야. 화면 속에는 비 오는 밤, 폐차장 한 구석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이 보였어. 조명이 없는 어둑한 공간이라 영상이 흐릿했지만 강민철이 복원한 기술 덕분에 윤곽은 또렷하게 드러났어. 잠시 후 차에서 내린 남자는 다름 아닌 박정도였어.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트렁크에서 둔기를 꺼내 들었어.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남자를 향해 휘둘렀지. 둔기가 허공을 가르고 내려치키는 순간 화면이 지지직거렸어. 강민철은 전원을 끄고 고개를 들었어. 이거 박정도가 직접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맞지? 호준 아재도 동의하는 거지. 김호준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어.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어. 15년간 그를 억눌렀던 억울함과 분노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어. 그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쳤어. 네, 맞습니다. 저 사람 박정도가 맞아요. 그때 강민철의 휴대폰이 울렸어. 발신자를 확인하는 강민철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어딘가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 긴장과 집중, 그리고 보고를 앞둔 사람의 눈빛. 하지만 그는 이내 평소에 능글맞은 표정으로 돌아와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 최영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민철아, 너 지금 뭐하냐? 그 박정도인지 뭔지 아는 놈이 아주 난리가 났어. 방송에서 정의로운 척 연극을 하고 있더라고. 강민철은 최영감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어. 그는 화면 속 박정도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 최영감님, 저희 이제 막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15년 전 그 블랙박스 영상이요. 수화기 너머에서 껄껄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 오, 그래? 그럼 이제 그 썩어 빠진 놈의 가면을 벗겨버릴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때 그 메모리 카드를 안 버리길 잘했지. 안 그래?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호준을 바라봤어. 네, 영감님 덕분이에요. 이제 이 놈의 국회의원 출마 선언식 날을 디데이로 잡고 제대로 한 방 먹여야죠. 통화가 끊기자 강민철은 잠시 창밖을 내다봤어. 그의 얼굴에서 흥신소 사장의 표정이 완전히 걷혔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 그는 서랍을 열어 명함 지갑을 꺼냈어. 그 안에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이내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어. 그리고 뒤돌아섰을 때는 다시 원래의 능글맞은 표정이었지. 김호준은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 호준 아재, 이제 드디어 시작이야. 박정도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때가 온 거야. 김호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민철을 바라봤어. 표정에서는 미동조차 느껴지지 않았어. 하지만 강민철은 그 눈빛 속에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읽을 수 있었어. 김호준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 15년의 세월이 그 한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지. 네, 민철 씨.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그때 화면 속 박정도의 모습이 다시 재생됐어.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연단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그의 뒤로는 정의로운 사회, 깨끗한 정치라는 슬로건이 크게 걸려 있었어. 그 위선적인 미소가 두 사람의 눈에 차갑게 박혔어. 번쩍이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박정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어. 그의 국회의원 출마 선언식. 그곳은 곧 그의 몰락을 알리는 무대가 될 예정이었지.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강당을 가득 채웠어. 단상 옆 대형 스크린에는 국민의 희망 박정도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 김호준은 강당 뒤편 인파에 섞여 눈에 띄지 않게 서 있었어. 청소부 복장을 한 그의 손에는 낡은 밀대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어. 15년 동안 켜켜이 쌓인 한과 분노가 그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어. 옆에는 강민철이 노트북 가방을 든 채 말없이 서 있었지. 그의 눈빛 역시 흔들림 없이 단상 위 박정도를 향하고 있었어. 박정도는 마이크를 잡고 우렁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 정의와 법치를 논하고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들을 늘어놓았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김호준의 귀에는 역겨운 거짓말로 들렸어. 김호준은 발끝에 힘을 주었어. 그가 잃어버린 15년, 딸에게 남겨진 주운 글씨,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원흉이 저 단상 위에서 천연덕스럽게 웃고 있는 거야. 언젠가 이 순간을 꿈꿔본 적이 있었어. 교도소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그려봤던 장면. 박정도가 모든 것을 잃는 날. 그런데 막상 그날이 눈앞에 펼쳐지려 하니 통쾌함 같은 건 없었어. 그냥 길고 긴 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 오래 참아온 것들이 마침내 빠져나가는 느낌. 그때였어. 강민철이 가방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꺼냈어. 그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지. 강민철은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웠어. 박정도의 비리 장부,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15년 전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있었지. 단상 위에 박정도는 자신의 연설에 도취되어 있었어.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지.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오만이 가득했어. 그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아주 작은 움직임이 강당 한 구석에서 시작되고 있었어. 강민철이 무선 송신기를 노트북에 연결했어. 그리고는 김호준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 김호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냉정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 모든 준비가 끝난 거야. 강민철의 손가락이 엔터 키 위에서 잠시 멈췄어. 그는 단상 위 박정도를 잠시 응시하더니 이내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 네, 회장님, 강민철입니다.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어. 그 목소리는 흥신소 의뢰인의 것이 아니었어. 강민철은 전화기를 내리며 박정도를 향해 살짝 고개를 기울였어. 단상 위에 박정도는 여전히 열변을 토하고 있었지만 강당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느낌이 들었어.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강민철은 휴대폰을 내리고 김호준을 바라봤어. 그의 손가락은 다시 엔터 키 위로 올라갔어. 박정도의 연설이 절정에 오르려는 찰나, 갑자기 단상 위 초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 15년 전 그날의 진실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강민철은 여전히 무대 뒤 어둠 속에 서 있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수룩한 흥신소 사장의 것이 아니었지. 차갑고 예리하게 번뜩이는 눈동자.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고 연설을 시작하려던 박정도는 입을 다문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어.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치고 있었지. 영상은 흔들리는 블랙박스 화면이었어. 낡은 창과 안,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두 사람의 실루엣. 그리고 이내 한 사람이 둔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비쳤어. 박정도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어.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지. 어이쿠,
이게 뭔가요? 박 대표님 연설 내용이 아닌데. 강민철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 그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의 능글맞은 흥신소 사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낮고 단호하며 서늘한 기운마저 감도는 날카로운 음성이었지.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 스크린 속에서 박정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15년 전 그가 김호준에게 누명을 씌우는 장면, 그리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며 비열하게 웃던 그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재생되었어. 그 육성 녹음은 마치 박정도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비수와도 같았어. 박정도는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어. 이거 당장 꺼.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어. 당황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지. 그는 무대 위 진행 요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어. 하지만 그 누구도 스크린을 끌 엄두를 내지 못했어. 강민철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의 손에는 작은 명함 지갑이 들려 있었고, 그는 그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 들었어. 박정도 씨, 그만하지. 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강당을 울렸어. 이번에는 명령조였어. 단호하고 차가운, 마치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지. 박정도는 스크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를 돌아보았어. 당신은 도대체 뭐야? 박정도의 입에서 겨우 말이 흘러나왔어.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 강민철은 차분하게 신분증을 들어 보였어. 거기에는 국가기록원 특별수사팀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나? 그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위험이 느껴졌어. 박정도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어. 15년 전의 악몽이, 아니 현실의 악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거야.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정도의 경호원 몇 명이 강민철을 향해 달려들었어. 하지만 그들보다 먼저 강당 곳곳에 숨어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경호원들을 제압했어. 그들은 모두 강민철에게 고개를 숙였어. 박정도의 눈은 흔들렸어.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출마 선언식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던 거야. 그의 야망은 스크린 속 진실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강민철의 시선은 잠시 강당 한 구석에 서 있는 김호준에게로 향했어. 그 눈빛은 박정도를 향할 때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어. 이제 막 시작된 그의 복수가 억울했던 15년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김호준은 강당 한복판에 서 있었어.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스크린 속 박정도의 목소리만이 귓속에서 울려 퍼졌어. 15년 전 그 밤의 소리.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그 말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번졌어. 박정도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어. 대형 스크린에 이어진 강민철의 폭로는 그의 모든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지. 그 순간 김호준이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 박정도는 김호준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어. 너 설마 그 김호준이야? 살인범 주제에 어디서 기어나왔어? 보안팀, 저놈 당장 끌어내. 강민철이 차갑게 받아쳤어. 보안팀은 오지 못할 거야. 박정도 씨라고 해야 정확하겠지. 지금 이 자리 당신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어. 당신의 모든 불법 비리와 자금 세탁 내역이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거든. 박정도의 눈이 사정없이 흔들렸어.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손끝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 대형 스크린에는 박정도가 은밀하게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이 선명하게 떠올랐어.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점차 거세졌고 기자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상황을 중계하기 시작했어. 웃기고 있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전부 조작이야. 내가 이런 놈들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 강민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당신이 하찮다고 깔보던 사람들이 모여 당신의 가면을 벗긴 거야. 기억나? 15년 전 당신이 폐차장에 버렸던 그 차. 그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지금 내 손에 있거든. 당신이 둔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더라고. 그리고 당신이 그날 밤 알리바이를 조작하며 웃던 육성 녹음 파일도 말이야. 강민철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15년 전의 잔혹한 영상이 재생되었어. 어둠 속에서 둔기를 휘두르는 박정도의 모습과 이내 싸늘하게 식어가는 피해자의 모습,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박정도의 목소리. 하하하, 완벽해. 이 정도면 김호준 그 새끼가 다 뒤집었을 거야. 이제 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비열했어. 강당은 삽시간에 술렁거렸고 여기저기서 경악의 찬탄식들이 터져 나왔어. 박정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어.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사방을 헤매고 있었지. 단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강당의 주인이었어. 수백 명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던 남자였어. 그런데 지금 그 수백 명이 모두 자신을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고 있었어. 그 시선 하나하나가 1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였어. 아, 아니야. 저건 합성이라고. 제발 아무도 믿지 마. 강민철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 믿고 안 믿고는 당신 마음이지만 법은 당신의 거짓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송부됐어.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야. 김호준은 아무 말 없이 박정도를 응시했어.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15년의 한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 박정도는 김호준의 시선에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어.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지. 그러더니 박정도는 털썩 무릎을 꿇었어. 두 손이 바닥을 짚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 호준아, 김호준, 제발 나 좀 살려줘.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 딸한테도 내가 모든 걸 돌려줄게. 제발 우리 예정 생각해서 제발. 박정도는 김호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어.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었고 목소리는 처절한 비명처럼 울려 퍼졌어. 그 비굴한 모습은 15년 전 김호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조롱하던 박정도의 오만한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어. 김호준은 박정도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어. 그리고 오래도록 그를 내려다봤어.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어. 15년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무거운 눈빛이었지. 박정도, 15년 전 그 밤에 도대체 왜 그랬어? 그건 물음이 아니었어. 대답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저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을 뿐이야. 김호준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어.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그의 그림자는 바닥에 엎드린 박정도의 처량한 모습을 완전히 뒤덮었지. 홀로 남겨진 박정도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몸을 떨었어. 그의 눈앞에는 차가운 철창이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죄의 무게가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어. 강당 문을 밀고 나서는 김호준의 얼굴에 바깥 햇빛이 쏟아졌어.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 빛이 따뜻했어. 오래간만이었어. 이렇게 따뜻한 빛을 마음 편히 받아본 것이. 그는 가만히 서서 그 온기를 오래 느꼈어. 강당 안에서는 경찰이 박정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바깥까지 흘러나왔어. 딸깍. 김호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어. 하늘이 맑았어. 1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그냥 하늘처럼 보였어.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 김호준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어. 아버지. 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아픔과 함께 비로소 찾아온 평화가 담겨 있었지. 딸의 눈가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어. 흐르는 눈물을 꾹 참으려는 듯 입술을 지그시 물고 있었지. 그는 딸의 손을 마주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어. 닳고 다른 그의 손마디가 딸의 여린 손등에 닿았을 때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해. 김호준의 목소리도 살짝 떨렸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죄책감에 짓눌린 소리는 아니었어. 15년의 세월이 그에게 새겨놓았던 그 깊은 골이 조금은 옅어진 듯 보였지. 그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한참을 말없이 안아주었어. 그제야 딸의 울음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어. 괜찮아, 아빠. 이제 다 괜찮아. 딸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어. 그 목소리에는 이제 막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 김호준은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 붉어진 눈가와 콧잔등이 안쓰러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며칠 뒤 딸의 결혼식이 열렸어. 김호준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식장에 들어섰어.
더 이상 숨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 혼주석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을 때 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문시호를 불켰어. 하객 맨 앞줄에는 강민철이 앉아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 수사팀 요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기쁜 경사에 달려온 사람처럼 보였지. 최 영감도 한쪽 구석에 앉아 툴툴거리면서도 눈가를 연신 훔치고 있었어. 그는 김호준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 극장 안에 음악이 흘렀어. 딸이 버진 로드를 걸어 내려오는 동안 김호준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딸의 드레스 끝자락이 바닥을 쓸었어.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15년의 긴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졌어.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줄 알았어. 아비라는 이름을 영원히 빼앗긴 줄만 알았어. 그런데 지금 그는 여기 있었어. 드디어 우리 호준이 사람답게 사는구나. 최 영감이 중얼거렸어. 강민철은 최 영감의 어깨를 툭 치며 씩 웃었어. 이제 시작이죠, 영감님. 김 사장님은 이제부터 꽃길만 걸을 겁니다. 강민철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믿음이 실려 있었어. 김호준은 딸과 사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따뜻하게 웃었어. 그의 눈빛에는 그동안 잃었던 시간만큼이나 충만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지. 그날 김호준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듯 했어. 아니, 어쩌면 잃었던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는지도 몰라. 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는 그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가 더욱 단단해지듯 그렇게 견고하고 아름다웠어. 식이 끝나고 딸이 부케를 던졌어. 흰 꽃이 피 공중에 흩어지는 것을 김호준은 멍하니 바라봤어. 교도소 문을 나서던 날, 그는 이런 날이 자신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아니, 꿈꾸지 않으려 했어. 너무 간절하면 무너지니까. 그런데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 딸이 아버지를 돌아보며 웃었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였어. 그 미소 하나에 15년이 녹아내렸어.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거야. SCNE 14 DJ 마무리 멘트. 흙으로 덮은 진실은 반드시 비를 맞고 드러나며 남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가장 높은 곳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교훈. 김호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 한 사람의 억울한 세월이 어떻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지,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어둠을 몰아내는지를 보여주는 듯했지. 살면서 종종 느껴. 정이라는 게 참 더디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그 세월의 부조리함을 더 많이 겪어왔을 거야. 하지만 말이야, 김호준 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 진실은 흙 아래 묻혀 있어도 언젠가는 비를 맞고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법이야.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거짓의 성도, 남의 눈물 위에서 쌓아 올린 것이라면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잖아. 김호준 씨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함을 사귀며 버텨낼 수 있었던 건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딸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를 믿어주고 묵묵히 도와준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야.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주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비록 인생의 화운기에 접어들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과 사랑이 필요한 거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이 밤 김호준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 혹시 지금 이 순간 억울하게 짊어진 것들이 있거나 오래 참아온 상처가 있다면 말이야. 그 아픔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줘. 진실을 붙들고 버텨온 시간은 언제나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거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선한 사람에게 끝은 반드시 좋습니다. 지금까지 DJ였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줘. 안녕.